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생플랜의 김도현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다양한 재테크 방법과 내 돈을 지키는 법, 돈생플랜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자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점 꼭 유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돈과 인생의 플랜을 전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 최은혜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들 모셔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플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플랜은 암 주요 치료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 3대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거죠.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알려주실 김윤호 보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돈생플랜의 돈쌤 김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암보험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얘기죠. 맞아요. 예, 특히나 이제 3대 질병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3대 질병이라 그러면은 암,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인데 굳이 이렇게 3대 질환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그 발병률도 높지만 사망률도 높고요. 그만큼 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굳이 3대 질병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왜 암 얘기를 하냐, 뭐 공포 마케팅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암 발병률 높은 거, 예, 이런 건 당연하죠. 뭐 이제 성인 평균 사망 연령까지 살게 되면은 성인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금 3명 중에서도 네. 1명은 암에 걸리겠죠. 무서운 소리네요. 예, 생활 습관상 아마 제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요즘에는 이제 반대로 20, 30대 젊은 층에게도 이제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조기 검진 때문에 발병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밤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제 뭐 밤에 어디 가서 이제 논다든지 예. 이제 야근이라든지 그리고 야식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피로를 풀지 못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병하는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에 대해서 발병률이 높을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어떤 거냐?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은 중입자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 방법들이 있지만 네. 이것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 암 주요 치료비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암의 발병률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암보험, 특히나 이 암 주요 치료비의 보장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보장이 왜 중요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암 진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거는 어렸을 때 암이 한번 걸리고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다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발이나 이 전이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라서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 암 치료는 보통 이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암에 걸린 부분을 근본적으로 도려내는 근치 치료.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죠. 네. 이 수술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약물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점점 크기를 줄이거나 사멸시켜가는 항암 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방사선을 통해 가지고 뭐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수술이면 수술, 항암이면 항암, 방사선이면 방사선 이렇게 각각 치료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일명 부스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보상 처리를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건강검진 중에 갑자기 이 대장 쪽에 뭔가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봤더니 바로 이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치료와 이제 치료 일정을 잡았는데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치료하기 전에 이제 딱 하는 얘기가
저희가 이런 치료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약물을 써서 크기를 줄일 거고요. 방사선을 해서 거의 사멸시킬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멸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예 복합치료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암 치료비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복합 치료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암이면 암 보험 하면은 진단비 하나 그리고 수술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암 치료 트렌드는 이 복합 치료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최대 5년까지 가는 장기간의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 이 암 주요 치료비가 최근 들어서 좀 더 이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 치료가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단계 그리고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치료비 부담을 대비하려면 이 암 주요 치료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암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그쵸. 저희 플랜 이름이 돈센 플랜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유전무암, 무전유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요, 암 생존율도 높아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당뇨처럼 초기에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요,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암과 같이 사는 세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치료비만 있다 그러면은 암이 전혀 무섭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네. 이 의료기술이 워낙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돈 많이 들어가는 암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산전특례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의료기술은 산전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투병은 병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돈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는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요. 네. 더군다나 요즘의 치료는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회성으로 되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암 투병이 이제 돈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암 보험, 그러니까 특히나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이제 나온 지가 2024년 정도에 나왔거든요. 이제 네.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방송 보시고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저희 아버지 가족 11남매가 전부 다 암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암에 대해서 좋은 특약이나 좋은 상품이 나오면은 먼저 권하기보다 제가 먼저 가입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암이 너무 무섭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척분들이 암 때문에 돈 걱정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암보험이 나오면은 제가 먼저 준비를 하는데 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나오고 나서 제가 먼저 가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입을 시켰을까요? 친구? 아닙니다. 저희 가족 아들. 중에? 아들. 네, 저희 아들. 왜냐면 아들이 있으시군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네. 저희 친가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녀들까지도 그럼요. 당연히 암에 대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요. 옛날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암 진단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것보다는 2, 3, 4기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 때를 놓치고 또 의료 신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치료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보다는 진단비 위주로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주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암 조기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암이 조기 발견되면은 생각보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완치까지
암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비는 당연히 내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생활비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돈이니까 진단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신의료 기술들에 대한 암 치료비, 진단비와 함께 치료비를 같이 복합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암 치료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잘 체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실제 암 치료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MC 아나운서님은 혹시 암 중입자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좀 나온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뉴스 많이 보시네요. 네. 이 중입자 치료가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많이 나온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중입자 치료가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해서 이 탄소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커다란 통 안에 누워 있으면은 탄소 세포가 운동장을 삥삥 돌듯이 돌면서 이 점점 속도가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속력이 됐을 때 이 내가 암이 있는 부위에 다른 장기에는 피해를 안 입히고 딱 암세포에만 공격을 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이 의료 기술이에요. 네. 예전처럼 짠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몸에 무리도 없고 정말 꿈의 암 치료기처럼 딱 3분 정도 누웠다가 딱 깨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기술을 도입한 병원이 이 신촌에 있는 병원 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가 너무 길고요. 이걸 한 번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뭐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7, 8천만 원. 굉장히 비싸죠. 한 번에요? 네, 한 번에요. 진짜 비싸네요. 이게 완치가 될 때까지.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6, 7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지금 대기가 거의 3년까지 몰려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무려 치료 비용이 5천에서 7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이유가 네. 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전립선암은 특히 로봇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뭐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또 치료받는 기간 동안 뭐 아무리 꿈의 치료기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암세포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소득 상실, 그리고 또 내가 그 기간 동안 건강 관리를 하는 비용, 수입은 쉬지만 지출은 쉬지 않거든요. 이 막대한 부담이 환자하고 가족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에게 이 재산을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없애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진단비와 함께 치료비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비싸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이 주요 치료비 외에도 암이 만약에 발병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면 좋은 보장이 있을지 그런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뭐 기본적인 뭐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에도 양성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중입자를 제외하고 네. 양성자 치료가 또 있고요. 양성자 치료는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이제 또 많이 치료하고 있는 건데요. 표적항암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적항암이라는 건 말 그대로 표적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몸 안에 이 암세포를 치료할 이 암세포에 적용되는 표적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이 표적세포만 죽일 수 있는 약물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해당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중입자는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고요. 네. 표적항암과 양성자 그리고 세기 조절 그리고 이제 또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또 로봇 수술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한 특약들도 같이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최근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암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면역 항암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티 치료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내 몸에 있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빼서 얘를 이제 그 어벤져스 영화 보셨죠? 예. 네, 캡틴 아메리카처럼 아하. 몸을 이제 막 근육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세포를
극대화시켜서 다시 내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 세포가 항암 세포를 잡아먹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정말 최소화되겠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카티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 비용이 아직까지는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런데 네. 요즘에 이제 AI 기술과 함께 예. 이 카티 치료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비용이 더 줄어들면서 이제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네. 앞서 말한 세포 이 특약들과 함께 카티 특약도 함께, 지금은 보험료가 아직 싸거든요. 네. 지급률이 적기 때문에 카티 치료에 대한 특약도 같이 함께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싼 치료에 대한 보장도 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암에 걸리든 같은 보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뭐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네네. 이 암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기갑경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래갖고 이 암들은 이 유사암으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게 큰 네. 병원이나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과 뭐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에까지 큰 치료 비용이 나가면은 보험회사도 손해지만 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희도 손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갑경제 요 유사암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주요 치료비 특약에서 제대로 100% 보장이 안 되고 20%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는 아, 그래도 내가 일반암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20%만 보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암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될 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좀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이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다회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보험들이 다회성으로 보장이 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장암 3기 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보험 가입하신 지 채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건강검진 때 암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완치를 받은 상태에서 납입 면제가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납입 면제라는 거는 네. 보험료를 앞으로 내지는 않고 혜택은 내가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100세 때까지 보장을 계속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납입 면제 특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험료는 1, 2천 원밖에 차이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빠르게 암에 걸리게 되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인지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암은 이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단순하게 진단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까지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암보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암보험이 암보험만으로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특약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몇 세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신의료 기술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오늘 당장 내가 가입한 암보험 꺼내서 한번 증권부터 한번 확인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암 주요 치료비의 중요성과 함께 현대 암 치료에 맞는 보험 준비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암 주요 치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플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플랜은 혈관 질환 플랜입니다. 이 혈관 질환 보험은 전 세계 이제 사망 원인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혈관 질환에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혈관 질환 관련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혜입니다. 네. 우선은 아까 암에서 저희 3대 진단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3대 진단이 암, 그리고 뇌, 그리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볼 때 반드시 보셔야 될 3대가 암, 뇌, 심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뇌혈관, 그리고 심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보험을 많이들 보장 분석해 보신다면은 뇌출혈, 급성심경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입한 머리, 심장 부분이 어디까지 가입되셔야 되고 네. 요즘 최신 담보는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 증권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뇌출혈 진단비,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 보험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은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병에 있어서는 좀 전부 다 보장받는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많이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일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혹시 그 산정특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상장특례. 산정특례. 산정특례요? 네네네. 뭘까요? 저희가 아까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중대 질병에 걸리면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암은 5년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장은 혹시 며칠인지 아실까요? 며칠이요? 네. 암은 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 네. 맞나요? 네. 예. 한 번에 맞추셨어요. 어허. 사실 암은 5년이지만 네. 뇌혈관, 심장은 30일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짧네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대 진단, 암은 어쨌든 산정특례는 5년, 머리, 심장은 30일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암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될 담보가 뇌혈관, 심장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뇌혈관하고 심장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한 번 시작을 하면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 동안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이 머리 심장으로 해서 후유장애가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예. 첫 번째가 바로 편마비, 마비 증상 올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극도로 심해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바로 가장 무서운 인지가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심장에 대해서는 어쩌면 암보다 조금 더 잘 챙겨야 될 담보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느 보장 범위까지 가입된지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머리, 심장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네. 가입을 하시는 게 바로 진단비와 수술비인데요. 진단비는 저희가 한 번 정도 일회성 지급된다라고 한다면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뇌혈관, 심장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 보장받는지도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뇌혈관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진단비 표가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증거를 딱 열어보셨을 때 이제 만약에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한다면은 괜찮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뇌출혈만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많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실 건데요. 사례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제 고객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갑자기 뇌출혈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안면마비가 오고 그리고 시야가 흐릿흐릿하고 갑자기 응급실로 가족분이 이제 같이 모셔가지고 응급실 간 경우에요. 그런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실 곤두일타임 놓치면 안 되는 중에 하나가 바로 뇌출혈인데요. 네. 이 고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이 보험은 그 지인분께 먼저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그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지 그래서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저한테 좀 챙겨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청구를 해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가입이 잘 되었다면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겠죠. 바로 보장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뇌출혈은 사실 저희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때
만약 보장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보상되지가 않는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험을 보셨을 때 이 과거에 있으셨던 뭐 히스토리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 뇌혈관이 있어야지만 두루두루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뇌혈관을 또 꼭 가져가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후유증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보셨을 때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이 있다고 한다면 이 후유증에 관해서는 바로 이 표에서 보셨던 뇌혈관에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혈관이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고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뇌혈관 쪽에 혈관이 많이 막히는 건 뇌경색이지만 만약에 혈관이 조금 막히는 대뇌동맥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다고 한다면 뇌혈관이 아니면 사실 보장받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심장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심장 질환은 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바로 이 협심증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심장 부분도 다 요즘은 보상이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 혹시 아나운서님 그 협심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협심증 최근에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 맞습니다. 예. 협심증은 바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네. 가슴을 찌어짜는 느낌에다가 그리고 대바늘로 콕콕 많이 찌르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이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서 동맥경화증 그리고 혈전증 그리고 혈관 수축, 연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영양이 잘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협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협착으로 인해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협심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생각보다 협심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협심증이 보상되지 않는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혈관이 조금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내가 이 머리나 심장, 뇌혈관, 심장 쪽으로 약을 좀 꾸준히 드신다든지 후유증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꼭 진단을 이 보장 분석을 하셔가지고 잘 갖고 있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생각보다 이제 이 부정맥이라든지 뭐 심부전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코로나 약 부작용으로 인정받은 게 바로 심근염이거든요. 심장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심장이 가입된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뇌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도 특약에 따라 보험 지급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특약별로 지급하는 항목이 차이 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근데 혈관 질환은 진단을 받으면 이후에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후에 좀 수술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는 하던데 보통 혈관 질환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저희가 뇌졸중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한 3시간 정도가 됩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수술했던 방법이 자, 조금 예를 들자면 네. 배를 가르시죠? 네. 머리 뚜껑을 여시죠? 였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은 조금 방식이 바뀌어서 혈전 용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전 용해는 혈전에 있는 피떡을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예. 저희가 이제 이 배수구에 락스를 부으면 머리카락이 녹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뇌경색이 아까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혈전 요괴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그거 외에 이제 스탠드 삽입술이라고 해서 네. 기구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이런 수술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 비용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후 치료비까지 생각하신다면 못해도 3,000만 원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치료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뇌경색 외에 다른 질병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서 협심증을 예시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허혈성이라고 해서 심장이 혈관이 조금 막히는 게 협심증, 그리고 90% 이상 막히는 게 급성심근경색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협심증에서 급성심근경색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사실 혈관이 개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게 되게 중도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에서 사용 가능한 혈관을 저희가 절제를 해서 심장으로 연결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살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약 한 3,3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향후까지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2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수술비는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치료비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 심장, 이 혈관은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혈관 외에 또 다른 혈관이 또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비는 한 번 정도 지급이 된다면 수술비는 여러 번 반복되는 거고, 그 외에 요즘은 더 좋은 담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장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 암이나 뇌, 심장과 같은 이런 중대 질병들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듣긴 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산장특례 제도, 아. 그게 제도인데요. 네. 사실 산장특례 제도는 암은 5년, 그리고 머리, 심장은 30일.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급여 부분에서 95%가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짧거든요. 네네. 어쨌든 암은 5년 동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30일이 지나면 그 모든 비용은 다 환자, 고객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진단비 외에도 수술비라든지 여러 담보들을 다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물론 진단이 있어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진단비가 가장 으뜸이긴 하지만 이 보험료의 가성비라든지 앞으로의 치료비를 좀 고려했을 때 수술비가 필수다라는 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정특례 이 제도가 보험에도 담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분은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상해죠. 그죠. 네. 그런데 이분이 넘어지시기 전에 이미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와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그래도 상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먼저 원인이 네. 왔다고 한다면 그건 질병일 수 있는데요.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병이냐 상해냐 하는 논란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 실비에서도 태아 때 가입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천적인 담보는 보험회사 중에서 이 산장특례 담보가 아니면 보상받기 힘듭니다. 아하. 근데 이 산장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네. 질병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상해도 가능하고 선천도 다 담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연간 1회로 해서 반복적으로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산장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도 같이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 진단비와는 다르게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진단비는 사실 코드만 나온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수술비는 수술을 하면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진단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술까지 동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병원 영수증을 보셨을 때 저희가 산정특례 적용 받았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연간 1회별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비, 일회성, 수술비 반복 보장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비가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머리, 심장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밖에 보상받지 않기 때문에 요즘 보험회사에서는 그거 외에도 이제 암 진단비처럼 암처럼 뇌혈관, 심장 주요 치료비 아니면 이제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하는 것도 담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서 사실 추천해드리는 담보는 그래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코드만 발급된다 나오는 진단비
거기에다가 1년에 약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번 보상받을 수가 있는 수술비, 거기에 보장이 가장 넓은 질병도 상해도 그리고 선천성도 보상받을 수 있는 선장특례 진단비에다가 요즘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네. 순환계 주요 치료비 그리고 요즘 가장 또 뒤늦게 나온 순환계 생활비라는 담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뇌혈관, 심장을 넘어서서 혈관을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 4가지를 가입을 하신다면은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수술을 하거나 뭐 중환자실 했을 때 각각 연간 1회로 해서 만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비, 선장특례비, 수술비까지 넣어주신다면은 그 뒤에 재발을 하거나 다시 발병을 한다고 해도 든든하게 보험적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질환 관련해서 단순히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한 특약들이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 꼭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3번째 플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번째 플랜은 간병보험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가 아프면 누가 간병을 해줄까? 간병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병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보장이 있는지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우리가 뭔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요. 네.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담보가 필요하실까요?라고 여쭤본다면 진단비, 암, 뇌혈관, 신장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실비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예. 간병비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20대, 30대 상관없이 간병비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미 간병비에 대해서 고충을 겪었던 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은 간병비 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가고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초고령화 사이로 가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게 바로 이 간병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장기로 입원하시게 되는 뇌경색, 뭐 뇌출혈, 그리고 뭐 급성심근경색, 치매, 그리고 암, 그리고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거의 이제 누워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면 같이 생활해야 될 가족분들은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간으로 가족들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신체적인 피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족들이 사실은 간병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맞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간병인으로 대체를 하시지만 예. 아직 생각보다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가족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질병보다 간병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간병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간병보험 정확히 어떤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간병보험은 환자가 이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선 그 간병인 필요한 거고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간병인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간병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 비용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병보험은 이 치료가 아니라 돌봄 비용, 이제 간병인을 대비하는 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매, 뇌졸중, 그리고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는 장기간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간병인은 사실 지급 방법이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하루 단위로 간병인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 등급이나 아니면 특정 상계 됐을 때 이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상해,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크게 다쳤을 때 이 대비를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간병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간병비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간병비 어느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병비를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 네. 이게 한 달 정도 되면은 한 400만 원에서 그러네요. 500만 원 정도가 되고 1년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네.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만나본다라고 한다면 한 분이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암 진단비,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우연하게 이제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한 달 정도 제가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한 500만 원 정도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병비 보험이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 파산했을 거다라고 네. 하실 정도로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간병인은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처럼 간병비 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매달 500만 원씩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주부가 500만 원 이상 되는 이제 수입을 벌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병 파산이라든지 간병 살인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바로 이 비용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최소한의 비용 15만 원인데 만약에 환자가 욕창이 있다든지 정말 24시간 돌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5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드는 것도 정말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간병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도 생긴다라고 하니까 좀 철저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간병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간병보험의 핵심은 바로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질병은 치료비가 문제지만 예. 간병은 바로 이 치료 이후의 삶, 누워 계신 분들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서 골절을 크게 당하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정신을 멀쩡하시다. 그럼 혼자서는 움직이실 수가 없거든요. 또 다른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 고객님께서 운전을 하러 가시다가 이제 좌회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도 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그 차를 박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분이 차를 피하려고 하시다가 차를 이제 더 세게 나가시면서 건물에다가 아이고. 박으셨어요. 이분이 한 1년 정도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계셨는데요. 네. 이때 이분도 간병인 보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족들 전체가 1년 동안 이 간병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파산이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환자를 이제 돌볼 때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근데 이게 짧은 순간이 아니라 만약 장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네. 정말 가족분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이 이 간병 비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전체를 위한 보험이 정말 간병인 보험이고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 게 또 간병인 보험입니다. 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간병보험 가장 큰 필요성은 뭐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외의 질병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암보다도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장기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고요. 또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5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24시간을 케어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달이 아닌 정말 수년간, 수십 년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병인이 만약에 가족들이 케어를 한다고 한다면 가족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생업이라든지 삶 자체가 포기를 하고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 인생보다는 환자를 돌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영향을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환자를 치료하는 보험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네, 현실적으로 간병보험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아까 암 주요 치료비, 머리 심장 주요 치료비, 그리고 뭐 생활비 해서 요즘은 많은 담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담보들을 기본적으로 채우기에도 보험료가 조금 높은 게 현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간병인은 나중에 할게요라고 하는 현실이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족이 아픈 분들이라면 네. 이 간병인 보험을 너무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아하. 특히나 뭐 뇌경색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병인 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 아이부터 나이 상관없이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게 간병인 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간병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이란 것도 있고요. 지원. 간병인 사용이란 것도 있습니다. 우선은 간병인 사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간병인 사용은 내가 정해진 금액이 그만큼 보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소한 15만 원 이상은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요양병원 기준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또 간호통합병동이라든지 이 담보별로 최소 15만 원, 5만 원, 그리고 7만 원 이상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또 365일을 보상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인데요. 네. 옛날에는 보험들이 뭐 70세, 80세 만기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사실 90세, 100세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보장 범위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상해, 그리고 치매까지 다 보장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부분도 짚어봤고요. 그럼 우리가 또 간병인 보험을 들 때 필수로 꼭 들어야 할 특약도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간병 1당, 그리고 요양병원 1당, 그리고 간호통합병동인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간호통합병동이라고 지금 담보가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병원마다 이 간호통합병동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입실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 간호통합병동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작은 병원들마다 간호통합병동의 시설이 많이 되면서 네. 예전에 비해서 가장 박감가 있는 이 담보 중에 하나가 간호통합병동인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골절 사고가 나서 수술은 A라는 병원에서 하고요. 네. 입원은 옮기셔가지고 간호통합병동에 있는 병원에서 많이들 치료받으시면서 1단까지 받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누군가 케어를 한다면 간호통합병동은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라는 게 간호통합병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원 입당처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실비가 이제 저희 부담금이만큼 공백이 생기는데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담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게 간호통합병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약들 좀 확인해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간호간병 입원 일당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특약은 어떤 특약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네. 이 간호통합병동이고요. 아하. 제가 바로 그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이 간병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병인을 쓰기도 하지만 예. 가족을 사용을 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간병인 사용은 만약에 내가 가족이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간호 이제 돌봄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플을 설치를 해서 어플을 등록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보상받는 실비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간병인 지원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간병인을 쓰고 싶다고 48시간 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간병인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안 씁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간병인 지원인데요. 저희가 가입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도 간병인을 구하고 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신다면 저는 간병인 지원을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간병인 지원은 내 몸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네. 누워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병인은 보통 24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간병인은 15만 원보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간병인 사용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 금액을 발생할 때는 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간병인 지원은 예. 내가 부담하는 거 별도 없이 그냥 간병인을 오게 되면은 내가 낸 보험료만으로도 24시간을 케어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이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을 좀 구분을 지으셔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더 맞는지를 보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보험금 청구 자체는 좀 간편한 편인가요? 간병인 지원은 네.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네. 간병인 오세요라고 하시면 아하. 간병인이 24시간 케어 같이 생활하면서 케어해 주는 거고요. 예. 간병인 사용은 내가 어플을 구해서 이제 구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지인과 가족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비용적인 부분이 15만 원 안에 아니면 내가 가입한 담보가 20만 원까지 가입을 했다. 그럼 20만 원 안에까지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간병인 사용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병보험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 이후의 나의 삶을 보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정말 크게 아프다든지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될 게 간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우리 생활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게 또 간병인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의 현실에 더 맞는 건 어떤 건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또 이 간병인 지원에도 간호통합병동은 있고 요양병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나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병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간병보험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플랜들 알아봤고요. 오늘 좋은 내용 나눠주신 김윤호, 최윤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돈생 플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